설악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하얀 구름 마을. 그곳은 계단식 농과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 밤낮으로 정겹게 어우러지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마을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한 가족처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다. 마을 어귀, 작은 시냇가 옆에 자리 잡은 아담한 집에는 박철수 씨와 김미영 씨 부부가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살고 있었다. 철수 씨는 손재주 좋은 목수였고, 미영 씨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음씨 따뜻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소박한 삶이었지만 그들 부부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듯한 아쉬움이 있었다. 바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다. 미영 씨는 여러 번 한의원을 찾아다니며 약을 지어 먹고 좋다는 곳은 다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날이 갈수록 아이를 재촉하는 시어머니? 이 여사님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미영아,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가 없으면 이 박씨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너도 아내라면 남편을 위해서도 좀 더 노력해야지. 이 여사님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미영 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시어머니의 질책을 들을 때마다 미영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며 바쁜 척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밀려오는 슬픔에 억눌려 눈물을 흘렸다. 뒷마당 매화나무 아래에서 숨죽여 울던 날도 많았다. 철수 씨는 과묵하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했다. 슬퍼하는 아내를 보면 안쓰러운 마음에 따뜻하게 위로했다. 미영아, 너무 마음 쓰지 마난 당신만 있으면 돼.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잖아. 아직 때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돼. 남들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미영 씨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엄마가 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 씨는 동네 할머니인 박씨 할머니로부터 설악산 깊은 곳에 있는 신령한 절, 백운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박씨 할머니는 백운사가 특히 자녀를 갖기 원하는 부부들에게 영험하다고 말했다. 아이가 없어 소가리를 하던 여러 부부들이 백운사에 가서 기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많다고 했다. 미영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희망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철수 씨에게 그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철수 씨는 처음에는 미신이라며 믿지 않았지만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아내를 차마 거절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자. 기도한다고 손해볼 건 없잖아. 백운사로 떠나는 여행은 미영 씨의 마음속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며칠 동안 미영 씨는 집안을 정돈하고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주말 아침, 온 산의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진 이른 시각에 철수 씨와 미영 씨는 백운사를 향해 길을 나섰다. 백운사로 향하는 길은 험준하고 가파른 돌길이었다. 양쪽 길가에는 푸른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렸다. 미영 씨는 작은 재물 가방을 꼭 쥔 채 조심스럽게 걸으며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다. 가방 안에는 향, 과일, 붉은 초 한 쌍이 들어있었다. 철수 씨는 종교적인 것에 크게 믿음이 없었지만 아내를 위해 묵묵히 걸으며 아내를 격려했다. 혹시라도 미영 씨가 힘들어할까봐 물병과 수건을 챙겨다니며 세심하게 챙겼다. 2시간이 넘는 산행 끝에 백운사가 눈앞에 나타났다. 백운사는 오래된 고목 아래에 자리 잡은 작은 절로 이끼 낀 기와지붕이 조용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은 은은하게 울리며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조화를 이루었다.
철수 씨와 미영 씨는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불상 앞에 섰다. 미영 씨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간절히 기도했다. 부처님, 제발 저희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아보고 엄마 아빠 소리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미영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철수 씨는 옆에서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며 아내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향을 피우고 기도를 마친 후 철수 씨와 미영 씨는 절 뒤편에 있는 커다란 고목 아래에 앉아 잠시 쉬었다. 빽빽한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가늘게 비쳐들어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미영 씨는 여전히 염주를 손에 쥔 채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혹시나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도 오늘 백운사에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마음 편하게 가져. 내려갈 때 맛있는 닭죽 해줄게. 부부는 잠시 조용히 앉아 새소리를 들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앳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마치 애원하듯 들려왔다. 미영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여보,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아기 우는 소리 같은데. 철수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위를 살폈다. 그 소리는 고목 뒤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고목 아래에는 작은 대나무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아기가 울고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아이는 낡은 녹색 헝겊에 쌓여 있었고 작은 손을 휘저으며 따뜻함을 갈망했다. 미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하고 작은 생명체의 심장 박동이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어린 아기를 버릴 수 있을까? 미영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철수 씨는 바구니 안을 살펴보았고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종이에는 급하게 쓴 듯한 글씨가 휘갈겨 써 있었다.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발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짧은 글권은 두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철수 씨는 아내 옆에 앉아 안타까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마 아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미영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마치 온 세상을 품에 안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기는 미영 씨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치고 맑은 눈으로 미영 씨를 빤히 바라봤다. 마치 엄마를 알아본 듯했다. 여보,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갈 수 없어요. 데려가야 해요. 미영 씨는 감동에 벅찬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철수 씨는 아내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아내의 간절한 눈빛과 아기의 존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부부는 아기를 안고 백운사로 돌아갔다. 주지 스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를 만난 것은 하늘이 내린 인연입니다. 아이를 거두어 정성껏 키우십시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단지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님의 말은 미영 씨와 철수 씨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미영 씨는 아기를 안고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다. 여보, 제가 엄마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할 수 있을 거야.
철수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믿어. 그리고 우리 같이 노력하면 돼. 하얀 구름 마을로 돌아온 아기의 존재는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웃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왜 남의 아이를 데려와서 고생을 사서 하냐? 혹시 무슨 안 좋은 일과 관련 있을지 누가 알아? 가뜩이나 살림도 어려운데 집만 더 늘었네? 미영 씨는 그런 말에 속상했지만 아기가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부부는 아기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이 아이를 내려주었다는 뜻도 있고, 하늘처럼 맑고 밝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다. 하늘이와 함께하는 삶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미영 씨는 처음으로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밤에는 잠을 설쳐가며 아기를 돌봤다. 그럴 때마다 철수 씨는 아내 곁에서 따뜻하게 아내를 다독였다. 천천히 하면 돼. 우리 부부가 완벽한 부모는 아니지만 사랑으로 키우면 하늘이가 다 느낄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하늘이의 존재는 온 가족에게 기쁨이 되었다. 텅 비어있던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예전의 고요함은 사라졌다.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하던 시어머니도 하늘이의 귀여운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하늘이가 비비며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이 여사님은 몰래 호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곤 했다. 2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미영 씨가 임신을 한 것이다. 온 가족은 기쁨에 휩싸였고, 건강하게 태어난 딸아이에게 보람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이와 보람이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부부는 비로소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 하늘이는 어느덧 3살이 되어 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듬직한 형이 되었고, 행복한 시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족의 따스한 사랑 속에서 흘러갔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그 평화로운 삶에 더 큰 시련이 닥쳐올 줄은. 하늘이를 데려온 지 3년이 흘렀다. 시냇가 옆 작은 집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철수 씨와 미영 씨의 친딸인 보람이는 이제 겨우 1살 남짓 되었지만 활발하고 애교 넘치는 아이였다. 하늘이는 의젓해져서 집에서 형 노릇을 하며 동생을 챙기고 양보했다. 매일 아침, 온 가족이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미영 씨는 아이들에게 죽을 떠 먹이면서 행복한 대화를 나누었다. 하늘아, 어제 엄마한테 뭐라고 약속했지? 기억나니? 하늘이는 허리를 곧게 펴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네, 동생을 잘 돌보고 엄마 힘들게 안 할게요. 철수 씨는 옆에서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에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다 보상받는 듯했다. 철수 씨와 미영 씨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행복을 찾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미영 씨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봤고 수군거렸다. 어느 날 친한 이웃인 최미선 씨가 놀러와서 하늘이와 보람이가 함께 노는 모습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아, 하늘이 참 잘생겼네.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하늘이 친부모에 대해서 한 번도 궁금한 적 없어. 미영 씨는 미선 씨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다. 사실 미영 씨는 하늘이의 과거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미영 씨에게 하늘이는 이미 자기 아들이었고 핏줄이 누구든 상관없었다. 미선아, 나는 하늘이 친엄마가 누구인지 모르고 더 알고 싶지도 않아. 나는 이미 하늘이 엄마고
그거면 충분해. 미선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늘이가 서울에서 온 부유한 사업가인 강태준 씨와 닮았다는 것이었다. 강태준 씨는 종종 하얀 구름 마을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몇 달 후, 마을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하얀 구름 마을에서 풍년제가 열렸고 강태준 씨가 귀빈 자격으로 초대받았다. 강태준 씨는 마을 회관에 들어서자마자 철수 씨와 미영 씨 가족에게 시선을 멈추었다. 특히 하늘이를 보는 강태준 씨의 눈빛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축제가 끝난 후 강태준 씨는 철수 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혹시 저 아이가 당신 아이인가요? 강태준 씨의 시선은 여전히 하늘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네, 저희 큰아들입니다. 철수 씨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강태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하늘이에게 다가가 앉아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하늘이는 예에 바르게 대답했지만 강태준 씨의 눈에는 강한 감정이 느껴졌다. 하늘이에게는 그의 가족과 똑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이후 강태준 씨는 하늘이가 눈에 밟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태준 씨는 마을 사람 중 한 명에게 철수 씨 가족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대나무 바구니와 종이 쪽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강태준 씨는 하늘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사실 강태준 씨는 젊은 시절 한나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지만 연락이 끊긴 채로 헤어져야 했다. 한나가 아이를 낳은 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강태준 씨는 아이를 찾지 못해 늘 괴로워했다. 어느 날 강태준 씨는 철수 씨의 집으로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강태준 씨가 대문 앞에 나타나자 미영 씨는 조금 놀랐지만 정중하게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강태준 씨는 본론을 꺼냈다. 혹시 미영 씨, 하늘이 친엄마에 대해서 아십니까? 강태준 씨의 말은 고요한 공간에 떨어진 폭탄 같았다. 철수 씨와 미영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강태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한나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아이를 찾지 못해 괴로워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하늘이는 한나와 꼭 닮았어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 아들이 분명합니다. 강태준 씨의 목소리는 격앙되었다. 미영 씨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혼란스러워했고 철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강 선생님, 하늘이는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는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강태준 씨는 압박을 가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늘이의 아버지로서 그 아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다. 철수 씨와 미영 씨는 하늘이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다. 하늘아, 미영 씨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혹시 아빠라고 하는 저 아저씨 만나보고 싶니? 하늘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 엄마, 그리고 보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하늘이의 말에 미영 씨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겨우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가족의 사랑과 유대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몇 번의 대화 끝에 세 사람은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았다. 강태준 씨는 가끔 하늘이를 보러 오지만 하늘이의 현재 삶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은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철수 씨와 미영 씨는 이것이 앞으로 닥칠 수많은 어려움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강태준 씨가 하늘이를 만나러 자주 오면서
철수 씨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다. 여전히 존중하고 친절했지만 철수 씨와 미영 씨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강태준 씨의 존재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가족의 행복을 깨뜨릴까봐 두려워했다. 하늘이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강태준 씨는 자주 찾아와 값비싼 선물을 주고 서울에서 있었던 호화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새 장난감에 기뻐했지만 강태준 씨의 관심은 하늘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보람이와 놀고 있던 하늘이는 미영 씨에게 갑자기 물었다.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 맞죠? 근데 왜 저 아저씨가 자꾸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미영 씨는 당황한 듯했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미영 씨는 하늘이를 안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아, 너는 엄마 아들이 맞아. 저 아저씨 이야기는 나중에 더 커서 엄마 아빠가 다시 설명해 줄게.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미영 씨는 아들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어린 하늘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 씨의 잦은 방문은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마을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3년 동안 조용했던 마을에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태준 씨는 부자니까 아이도 데려가고 싶어 하겠지? 어쩌면 하늘이를 데려가서 키우려고 할지도 몰라. 당연하지. 누가 좋은 환경에서 안 살고 싶겠어. 가난한 철수 씨 부부가 어떻게 하늘이를 계속 키울 수 있겠어. 그런 소문은 곧 미영 씨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시장에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비웃음을 느껴야 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하며 눈물을 참았다. 어느 날 아침, 철수 씨가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강태준 씨가 갑자기 찾아왔다. 인사를 나눈 후 강태준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철수 씨에게 말했다. 철수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이를 서울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철수 씨의 가슴에 칼날처럼 꽂혔다. 철수 씨는 들고 있던 나무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준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철수 씨의 눈빛은 단호했다. 강 선생님. 하늘이는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저는 제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강태준 씨는 단호한 철수 씨의 모습에 움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늘이가 자신의 친가족을 더 알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늘이는 우연히 철수 씨와 강태준 씨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어린 하늘이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두 어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철수 씨가 마루에 앉아 있을 때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아빠, 저 아저씨가 저를 싫어하는 거 맞죠? 철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철수 씨는 하늘이를 안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단지 너에게 다른 삶을 주고 싶어 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아빠, 엄마는 지금처럼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 행복은 돈이나 큰 집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 가족의 사랑에서 오는 거지. 그리고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린 하늘이가 어른들이 자신의 사랑을 놓고 다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다. 미영 씨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미영 씨는 남편을 마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언젠가 우리가 하늘이를 잃을까봐 불안해요. 강태준 씨는 돈도 많고 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결심하면 우리가 하늘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말했다. 미영아, 당신의 걱정 이해해.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게 있어. 바로 하늘이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야.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핀다면? 하늘이는 우리 곁에 있을 거야. 철수 씨의 말은 미영 씨에게 힘이 되었다. 미영 씨는 사랑으로 이 작은 가정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태준 씨의 존재는 여전히 커다란 위협이었다. 어느 날, 강태준 씨는 하늘이의 친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하늘이의 권리입니다. 강태준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영 씨와 철수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거부하면 의심만 더 키울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결과를 떠나 강태준 씨가 하늘이를 빼앗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DNA 검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온 가족에게 길고 고통스러웠다. 미영 씨와 철수 씨는 하늘이 앞에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하늘이는 집안의 묘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지만 부모님에게 묻지 못하고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강태준 씨는 직접 철수 씨의 집으로 찾아왔다. 손에는 병원 마크가 찍힌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온 가족은 작은 거실에 둘러앉았고 미영 씨는 불안한 손으로 차를 따랐다. 철수 씨와 하늘이를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하늘이는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강태준 씨는 천천히 봉투를 뜯어 종이를 꺼내 읽었다. 하늘이는 내 아들이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철수 씨는 숨을 내쉬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미영 씨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억눌렀다. 하늘이는 부모님을 번갈아 본 후 강태준 씨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저는 아빠가 2명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엄마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요. 하늘이의 말에 미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하늘아, 내가 누구 아들이든 너는 언제나 우리 아들이야. 아무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어. 강태준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조금이나마 마음을 가라앉혔다. 강태준 씨는 입을 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의 사랑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하늘이를 서울로 데려가 아이가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더 넓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강태준 씨의 말은 모두의 숨을 먹게 했다. 철수 씨는 그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 일어선 철수 씨는 강태준 씨를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강 선생님, 당신은 하늘이 친아빠일지 모르지만 저희가 하늘이를 더 잘합니다. 하늘이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만약 하늘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그동안 살던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도록 해주십시오. 하늘이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강태준 씨는 하늘이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늘아, 같이 서울로 가서 살고 싶니?
그곳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친척들이 많이 있어. 하늘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있고 싶지만, 또, 아저씨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하늘이의 솔직한 대답은 강태준 씨와 철수 씨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날 이후, 철수 씨 가족의 집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미영 씨는 불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이를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고 자신의 곁에 둘 수 있을까 고민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미영 씨는 철수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여보, 언젠가 우리가 하늘이를 잃을까봐 무서워요. 강태준 씨는 돈도 많고 힘도 있잖아요. 정말 하늘이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죠? 철수 씨는 미영 씨의 손을 잡고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미영아, 당신의 불안한 마음 알아. 하지만 우리는 억지로 아이를 잡을 수 없어. 만약 하늘이가 떠나고 싶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이에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거야.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늘이도 우리 곁에 남을 거라고 믿어. 철수 씨의 말에 미영 씨는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여전히 하늘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다음 날, 강태준 씨는 다시 찾아와 단순한 제안이 아닌 통보를 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끝냈으며 하늘이를 데려가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수 씨, 법적으로도 아이의 친권은 제게 있습니다. 저는 법의 힘을 빌리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강태준 씨는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던 철수 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철수 씨는 자리에 일어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선생님, 당신은 하늘이의 친아버지일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를 우리보다 더 잘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이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만약 하늘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옆에서 울먹이던 하늘이가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저는 아무도 싸우는 거 보기 싫어요. 하늘이의 울음소리에 철수 씨와 강태준 씨 모두 굳어버렸다. 며칠 후, 강태준 씨는 미영 씨와 철수 씨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편지에는 하늘이와 단둘이 만나 대화할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제가 지나치게 제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아이를 키울 자격도 없는 제가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합니다. 부디 제가 아이에게 진심을 전하고 아이의 마음을 들여볼 기회를 주십시오. 그날 오후, 철수 씨와 미영 씨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강태준 씨가 집 앞에 서 있었다. 늘 위압적이었던 강태준 씨의 모습은 온화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손에는 책과 장난감이 담긴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강요가 아닌 진심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철수 씨는 문 앞에 서서 강태준 씨를 맞이했다. 이전과 달리 철수 씨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 없이 차분함과 존중만이 남아있었다. 들어오세요. 하늘이는 방에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철수 씨는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늘이는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그 아이는 낯설지만 친아버지인 강태준 씨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 강태준 씨는 그런 하늘이를 보며 최대한 부드럽게 미소 지으려 노력했다. 하늘아, 여기 앉으렴. 아저씨랑 이야기 좀 할까?
강태준 씨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이는 강태준 씨의 맞은편에 앉아 소매를 움켜쥔 채 시선을 바닥으로 향했다. 강태준 씨는 미리 준비한 책 한 권을 하늘이에게 건넸다. 그 책은 하늘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이었다. 엄마한테 내가 이 책을 좋아한다고 들었어. 그래서 너에게 주려고 가져왔어. 강태준 씨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이는 잠시 책을 바라보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하늘이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늘아, 아저씨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내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울 거야. 정말 미안하다. 강태준 씨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이는 강태준 씨를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다. 아저씨는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났어요? 엄마를 사랑했다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강태준 씨는 목소리가 막힌 듯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하늘아, 아저씨가 잘못했어. 그때 아저씨는 어리석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만큼 용감하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어. 아저씨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해서 너희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아. 강태준 씨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하늘이는 강태준 씨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진심이 담겨있는 듯한 강태준 씨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태준 씨는 의자에 앉아 하늘이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아이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다. 하늘아, 아저씨는 내가 지금 당장 아저씨를 선택하길 바라지 않아. 그저 내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 편하게 아저씨에게 이야기하렴.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하늘이는 강태준 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왜 지금에서야 나타났어요? 아저씨가 정말 엄마를 사랑했다면 왜 우리를 버렸어요? 하늘이의 질문은 강태준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하늘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나는 너무 약했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내게 용서받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저 내게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야. 하늘이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강태준 씨의 말은 마치 파도처럼 아이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아저씨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렸다. 강태준 씨는 몸을 숙여 하늘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하늘아, 아저씨는 내가 지금 당장 아저씨를 선택하길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언제든 아저씨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내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이제 너에게 강요하지 않을게. 하늘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강태준 씨를 바라봤다. 하지만 왜 지금에서야 왔어요? 아저씨가 정말 엄마를 사랑했다면 왜 그렇게 모든 걸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늘이의 질문은 강태준 씨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강태준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하늘아. 그때 나는 너무 어리석고 용기가 없었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비록 너무 늦었지만 내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그저 내게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야. 하늘이는 강태준 씨를 바라봤다. 아이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강태준 씨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지만 가족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다. 강태준 씨는 무거운 분위기를 깨기 위해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레고 장난감을 꺼내 놓았다. 네가 이걸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레고 조립을 잘한다고 들었어. 강태준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늘이는 장난감을 보고 눈을 반짝였다. 그리고 조그맣게 대답했다. 저 이거 정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강태준 씨는 하늘이의 작은 미소를 보고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함께 레고를 조립하기 시작했다. 작은 블록들은 단순히 장난감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묘한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하늘이가 장난감에 집중하는 동안 강태준 씨는 그 아이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강태준 씨는 철수 씨와 미영 씨에게 따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청했다. 그의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철수 씨, 미영 씨, 그동안 아이를 잘 키워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제 욕심만 내세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정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철수 씨는 강태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강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이 하늘이와 좋은 관계를 쌓는 것을 막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하늘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저희는 하늘이가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영 씨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이는 매우 예민한 아이입니다. 아이가 어느 쪽에도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선생님이 정말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강태준 씨는 처음으로 사랑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내와 존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 씨는 한 발짝 물러서서 하늘이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강태준 씨는 하늘이를 자주 찾아왔지만 더 이상 무엇을 강요하지 않았다. 강태준 씨는 하늘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했다. 하늘이도 강태준 씨에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가족과의 거리를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다. 하늘이에게 철수 씨와 미영 씨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었다. 강태준 씨는 하늘이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가족의 품이 더 간절했다. 어느 날 오후, 강태준 씨는 하늘이를 집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다. 하늘이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강태준 씨는 진지한 제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늘이가 시소에 앉아있을 때 강태준 씨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늘아, 내가 서울에 있는 큰 학교에서 공부하면 어떨 것 같니? 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야. 하늘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강태준 씨를 바라봤다. 큰 학교요. 그럼 저도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강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울에는 내 능력을 더 키워줄 학교가 많아. 아저씨는 내게 최고의 기회를 주고 싶어. 억지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더 나은 미래를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하늘이는 고개를 숙였다. 하늘이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강태준 씨는 철수 씨와 미영 씨를 찾아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강태준 씨의 제안은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하늘이를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습니다. 철수 씨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하늘이가 정말로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살고 싶을까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강태준 씨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지난 밤 엄마 아빠와 함께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순간, 하늘이는 가족과 떨어지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다. 강태준 씨의 말처럼 혹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철수 씨와 미영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싶지만 다른 곳에서 제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수 씨는 하늘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아, 이건 내 인생이야. 우리는 내 결정을 존중할 거야. 어떤 길을 선택하든 우리는 언제나 널 응원할 거야. 미영 씨는 하늘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하늘아, 잘 생각해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거야. 하늘이는 학교에서 늘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하늘이의 고민을 듣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늘아, 완벽한 선택은 없어. 너는 스스로에게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해.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너의 가족은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그리고 그 어떤 선택을 하든 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의 말에 하늘이는 용기를 얻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 동안 고심한 끝에 하늘이는 결심을 내렸다. 하늘이는 서울에 있는 새로운 학교에 다니기로 결심했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다. 하늘이는 종종 고향에 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하늘이는 강태준 씨, 철수 씨 그리고 미영 씨를 만나 자신의 결정을 전했다. 아저씨, 엄마, 아빠, 제가 학교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집에 오고 싶어요. 강태준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어디에 있든 가족은 언제나 너의 편이 되어줄 거야. 철수 씨와 미영 씨는 아쉬웠지만 하늘이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하늘아, 힘들 때 언제든 집에 돌아와도 돼.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항상 널 사랑하고 기다릴 거야. 하늘이가 떠나는 날, 온 가족이 버스 정류장에 나와 그를 배웅했다. 미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껴안았고, 철수 씨는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힘내라. 아들. 아빠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강태준 씨는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강태준 씨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족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버스에 앉은 하늘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을 애써 참으며 가족들과 고향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설렘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뒤섞였다. 그러나 하늘이는 용기를 냈다.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과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하늘이는 새로운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새로운 학교는 고향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다. 화려하고 북적거렸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들도 많았다. 처음에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곧 적응했다. 매일 밤, 하늘이는 미영 씨에게서 받은 가족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다. 미영 씨의 따뜻한 미소, 철수 씨의 든든한 모습, 그리고 천진난만한 동생 보람이를 볼 때마다 하늘이는 힘을 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지원해주는 강태준 씨에게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강태준 씨의 이메일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미영 씨와 철수 씨는 하늘이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하늘이는 부모님과 동생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하늘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엄마, 아빠, 저는 여기서도 늘 가족들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는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에 힘을 얻었다. 그리고 하늘이는 용기를 내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학교에서 주최하는 큰 과학 경시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하늘이는 자신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옆에서 격려해주던 니는 하늘이에게 용기를 주었다.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하늘이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하늘이는 고향에서 배운 끈기, 인내심, 그리고 협력심을 바탕으로 팀을 이끌어 나갔다. 결국 하늘이가 속한 팀은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비록 최고상은 아니었지만 하늘이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하늘이는 졸업반이 되었고 학업적인 압박은 물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어느 날 강태준 씨는 하늘이를 사무실로 불러 진지한 이야기를 했다. 하늘아, 내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나는 그동안 너에게 모든 것을 강요했었지. 어쩌면 나는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 강태준 씨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진솔했다. 하늘아, 너를 처음 봤을 때 너의 엄마와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 내 눈빛에서 너의 강인함을 보았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이였어. 하늘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아저씨, 괜찮아요. 저는 이제 다 이해해요. 저에게 기회를 주신 아저씨께 감사드려요. 강태준 씨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하늘이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한 서류야. 나는 내게 모두 다 주고 싶어.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지 묻고 싶구나. 하늘이는 그 서류를 잠시 바라보았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처럼 회사를 경영하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그보다는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강태준 씨는 하늘이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강태준 씨의 눈에는 기쁨과 함께 애틋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하늘아, 내가 옳다.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어. 나 역시 너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 내 결정을 존중할게. 강태준 씨는 서류 뭉치를 내려놓고 하늘이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부디 이 가족을 기억해 주렴.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렴. 하늘이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강태준 씨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강태준 씨에게 느꼈던 어색함은 사라지고 든든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느껴졌다. 하늘이는 학교를 졸업한 후 자신의 고향에서 교육과 나눔에 관련된 일들을 펼쳐나가기로 결정했다. 강태준 씨는 하늘이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하늘이는 교육 사업을 펼쳐나가며 아이들의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점차 사라졌다. 늘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민도 하늘이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옳았어, 하늘아.
난 그동안 권력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네가 나에게 진실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줬어. 리는 하늘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미영 씨는 강태준 씨에게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편안한 친구 관계가 되었다. 미영 씨는 하늘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늘이와 리는 서로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고 함께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꿈을 꾸었다. 하늘이는 자신의 과거를 뛰어넘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늘이와 리는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둘은 함께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다. 세월이 흘러 하늘이는 마을 아이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어느덧 중년이 된 하늘이는 어린 시절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도왔다.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았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화해와 용서, 그리고 나눔이었다. 강태준 씨는 하늘이가 이루어낸 일들을 보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고, 미영 씨와 철수 씨는 하늘이를 보며 행복해했다. 하늘이는 힘들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 하늘이가 이뤄낸 성공은 부와 명예보다는 나눔과 사랑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늘이는 사랑을 가르쳤고 그 사랑은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여 나갔다. 하늘이의 삶은 우리에게 말한다. 때로는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닌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